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고 많이 알고 있는 질병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질병들도 있죠. 오늘 사연은 조금 특별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면서 조금은 섬찟한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정말 살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70대 여자인데 남들이 보면 살 만큼 살아놓고 왜 그러냐 싶을 수도 있겠어요. 저는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았지만 이것만 좀 잘 버티면 다른 인생은 잘 풀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후회스럽네요. 저는 아들 하나만 딱 낳아서 키운 사람이에요. 사실 이 녀석 하나 낳는 것도 그 당시 어찌나 힘들었던지 이때 시어머니로부터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70년대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들 못 낳을 때 겪게 되는 서름이란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진짜 오죽하면 그때 잠시 다녀간 우리 친정오빠도 저를 끌고 나갈 정도였어요. 명순이 너 저런 할매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듣고 참고 있냐? 엄마가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됐다. 이딴 취급 받지 말고 나랑 집으로 가자. 어여 일어나. 아, 참 오빠 왜 그래? 소란 떨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셔. 괜찮아, 괜찮아. 우리 어머니도 힘들게 사셨어.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글쎄. 저는 이때 어거지로 오빠를 밀어냈고 혀를 쯧쯧 차며 씁쓸해하는 모습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들어와 버렸답니다. 그나마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이 그나마 저를 편하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원래 중매로 둘이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에 남편이 참 저에게 잘해 주었거든요. 둘이 8살 차이는 났지만 그런 게 많이 느껴지지 않고 까탈스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양새를 어머니와 시누이는 많이 질투를 했었던 건지 그렇게 절 못살게 굴었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런 와중에 남편이 제 편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어머니까진 몰라도 적어도 자기 여동생이 절 괴롭히면 참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도 앞서 저희 친정오빠가 저에게 뭐라고 해대도 그럭저럭 참고 살 수 있었던 거죠. 아주 든든할 정도로 자기 여동생을 혼내주니 그때그때 불만이 생기려다가도 사라졌거든요. 순자야, 왜 네 언니한테 말을 그렇게 하냐? 오빠가 일도 바쁘고 그래서 아무튼 부부 사정이 있는 거야. 그만하고 어머니나 잘 모시고 내려가라. 이 사람도 몸이 안 좋아서 이러다 병원 신세 질지도 몰라. 이제 정리하고 내일이나 모레쯤에 어머니랑 내려가라. 무슨 말인지 알았지? 이때는 거의 시누이랑 어머니가 작정하고 한 달 정도 집에 있다가 가던 때였는데 제가 말할 수는 없고 이렇게 남편이 말해야 그나마 들은 척을 하더라고요. 그 사이 저희 친정오빠가 멸치며 김 같은 것들을 준다고 들렸다가 어머니가 저한테 하나하나 참견하시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뿔이 났던 거예요. 이 사실도 남편에게 알렸더니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처형이 많이 화가 났겠네. 아, 이거 참 그때 내가 있었어야 됐는데. 당신이 마음 많이 썼겠어. 그 부분은 내가 참 마음이 안 좋아. 아무래도 순자랑 어머니를 슬슬 양평으로 가도록 해야겠어. 보통 저는 이때 주변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의 남편들은 하나같이 시댁 문제로 불길이 더 세지는 게 일반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은 남편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하나같이 다들 부러워했어요. 아유, 요즘 그런 남편이 어딨어. 뭘 얼마나 착하게 사고 살았길래 저런 서방님을 얻었어?
얼굴도 멋지지, 키도 훤칠하지. 아주 그냥 나뿐 아니라 저기 영자네 엄마도 그렇고 다들 자기 신랑 멋지다고 난리야. 우리 남편은 곧 있으면 머리도 벗겨지게 생겼는데 어쩜 자기 신랑은 저렇게 머리도 풍성하고 멋져? 말한 그대로 우리 남편은 키도 크고 외모도 좋고 저한테도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TV에 나오는 유명한 탤런트를 닮았다는 말도 들을 정도였고요. 그렇게 힘겹게 아이를 갖고 출산을 한 뒤에 돌이 될 무렵쯤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때 제가 받은 충격은 젊은 날 아무래도 너무 큰 생채기가 생겨버린 건지 아직도 가끔씩 악몽을 꿀 때가 있답니다. 이후로는 웬만한 일에도 잘 안 놀래게 됐어요. 안 그래도 썩 사이가 좋지 않은 옆집 엄마에게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몰라요. 저기 호영 엄마, 내 말 듣고 너무 놀라지 말고 자기 심장도 별로 안 좋다며? 아휴, 근데 이걸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유, 참, 내가 이거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이때 저는 안 그래도 어머니가 삼시세끼 반찬 투정을 하시는 데다가 아기도 아팠기 때문에 보통 정신이 사나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물었고 저를 걱정해준답시고 안쓰럽게 쳐다보는 얼굴이 너무 싫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외려 제가 그 엄마를 붙잡고 사정하듯 매달리게 될 줄 몰랐어요. 저기, 그 미네 엄마 알지? 이 옆에 이동 사는 엄마 말이야. 그 왜 이쁘장하고 남편은 지방에 있어서 가끔 올라온다는 그 사람 있잖아. 저도 약간 기억은 났어요. 키 크고 얼굴은 뽀얗고 머리는 구불구불 파마머리에다가 맨날 진한 아이섀도우를 바르고 다니는 여자였거든요. 왠지 모르게 경박한 느낌이 나는 여자라서 썩 좋은 인상은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대뜸 이 여자에 대해 제가 집중해서 얘기를 듣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엄마랑 저기 호영 엄마 자기네 남편 있지? 저번에 누가 같이 차에서 내리는 걸 봤나 봐.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서진이 엄마가 이동 살잖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봤대. 그 집에 들어가는 걸 말이야. 왜냐면 그 엄마도 자기네 남편 얼굴 알잖아.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었더래. 저는 순간적으로 거의 정수리에 번개가 날아들듯 아찔한 기분이 들었어요. 세상에, 이 동네 모두의 자랑거리였던 내 남편. 많은 이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부러워했던 저와 남편의 사이에 금이 가게 되었고, 그걸 또 온 동네 여자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단순히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알려진 다른 집 여편네랑 내 남편이 놀아났다뇨. 나는 그렇게 고생해서 아기를 낳고 온 얼굴에 핏줄이 다 터지도록 회복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아기 본다는 핑계로 우리 집에 와서 식충이처럼 밥만 찾아대는 시누이와 어머니 때문에 살맛이 안 나던 때였어요. 자,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아니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머리야. 안 그래도 죽겠는데 정말. 하지만 몇 번을 반복해서 물어도 같은 말만 할 뿐이었고, 저는 그때 어머니의 시장 심부름을 갈 상황이었어요. 이때 결국 다 뿌리치고 이동에 산다는 그 엄마네 집으로 쳐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알게 된 사실은 우리 남편과 그 여자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는 게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제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때 마침 남편이 그 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왜냐면 정말 앙큼하고 어이없게도 그 여자 입으로 직접 말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이제 그만 만나자더니 이렇게 알릴 게 뭐람. 아, 됐고. 나도 더 이상 만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들 하세요. 이 여자는 진짜 정신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한심한 소리를 하더군요. 듣고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고, 다른 애엄마들 보기에도 너무 한심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아무리 넋놓고 여기까지 뛰어왔다지만 혼자 올 걸 괜히 동네 여자들 끌고 가서 더 망신만 자초한 셈이 되어버렸거든요. 심지어 저한테 뭘 확인이라도 해주듯 우리 남편 넥타이에 달려있던 액세서리까지 보여주는데 전 정말 기절하기 직전이었어요. 이때 무슨 정신으로 집까지 왔던 건지 옆에 엄마들이 부축해준다는 것도 뿌리치고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저는 속으로 끙끙 앓으며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남편 입으로 직접 말했기 때문에 이 대화의 물꼬가 트여버렸죠. 남편은 그날 퇴근해서 내내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할 얘기가 있다면서 안방으로 절 부르더니 계속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이때 이미 저는 예감상 그 여자에게 다녀왔다 싶었고, 그랬으니 알게 된 것 같아 여러모로 더 비참해졌어요. 저, 당신 말이야. 나한테 뭐 할 얘기 있지 않아? 그게, 저기, 당신 요즘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야. 내가 좀 오해를 풀 게 있어서. 하지만 이쯤 눈치채버린 저는 더 이상 말을 꺼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때 구질구질한 얘기들은 다 집어치우고 다 알고 있다는 말만 연신 반복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남편 입에선 더 비참하고 끔찍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게, 저기, 그 여자랑은, 아니, 집에 뭐가 고장났다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고쳐준다고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했다던데, 우리 회사 미쓰리랑도 뭔가 오해가 있는 것처럼 말을 했다며? 그건 정말 당신이 오해한 거야.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이때 머리 위로 물음표가 크게 왔다 갔다 했어요. 미쓰리는 또 무슨 말인 건지. 우리 집에도 몇 번 동료 직원들이랑 인사 왔었던 그 아가씨를 말하는 건가 싶어 순간적으로 어지럽더라고요. 당신, 그 여자 말고 또 여자가 있었어? 저번에 왔었던 그 회사 아가씨? 제가 이렇게 묻자 남편은 점점 눈이 번뜩이면서 아니라고 아주 땀을 뻘뻘 흘려대더라고요. 그런 모양새 하나하나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내 남자인 남편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뭐가 중요한가. 모든 신뢰가 다 깨지고 있는데 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부질없게 느껴지더군요. 다음 날 이른 새벽 저는 제 아들을 조심스레 안아들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어딜 가냐고 묻는 남편의 말에 거실에서 코를 드르렁 골고 있는 신우와 시어머니를 뒤로 하고 모른 척 작은 짐가방만 들고 집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새벽 찬바람이 제 코끝을 스치는데 혹여나 아기를 감싼 이불보에 들어가기라도 할까봐 얼마나 여미고 여미면서 밖으로 걸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중 가장 당황스러운 건 그때 저는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망이 너무 크고 슬픔이 너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커지면 눈물도 안 난다더니 지독한 시누이와 시어머니 밑에서 밥을 차리고 고생할 땐 외려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힘들었다지만 남편의 외도만큼 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나 봅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빠르게 집 부근을 빠져나왔고 안양에 있는 친정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우리 친정은 장가간 오빠와 올케 언니 그리고 엄마가 나란히 같이 살고 있었어요. 이때 전화도 하지 않고 아주 급하게 내려간 거라 셋 다 무척 놀랬고
저도 시집살이를 해봐서 그런지 올케 언니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결국 안 되겠어서 방을 하나 얻어 구해서 나가려는데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답니다. 우리 친정으로 남편이 찾아온 거예요. 완전 눈이 벌게져서는 정신이 나갈 듯한 얼굴로 말이에요. 저희 친정엄마야 자세한 사정도 몰랐고 아무튼 여자가 이렇게 오래 친정에 나와 있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 데리러 온 사위 편을 드셨죠. 얘, 너 뭐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얼른 서방 따라서 가라. 뭔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웬만하면 여자는 서방 곁에 살면서 사는 게 편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라고. 결국 남편 손에 이끌려 그렇게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어찌나 지쳤던지 차 안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잠들어 버렸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돌아오고 나니 남편은 이전보다 더 저를 만만하게 보고 집을 비우는 날이 계속되었어요. 하여간 저는 돌아왔지만 그렇다 해서 남편의 바깥으로 도는 시간들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이전보다 더 차갑고 냉랭해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미 친정 체험도 해보고 새로운 방을 구하는 것도 어렵다고 느꼈던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남편이라는 껍데기랑만 살지 저 인간을 위해서 살지는 않아야겠다고 말이에요. 누가 이런 마음을 알아주겠냐마는 그래도 반쪽짜리 몸뚱이만 있는 남편과 살면서 이 훤칠한 인간이 얼굴값을 하면서 살건 말건 저는 호영이 엄마로 살기로 했어요. 아들은 자라면서 아빠 얼굴을 본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남편은 어쩜 그렇게 싱가포르네, 태국이네, 필리핀이네 일이 잘 된다면서 그렇게 밖으로 도는 거예요. 아기가 어릴 때 알게 된 외도는 장난도 아니었고 이 사람은 정말 여자 없이는 못 사는 인간이었더군요. 그런 제가 그나마 힘을 얻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아이가 자라는 동안 저에게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말이 많이 늦었지만 5살 무렵부터 트이기 시작해서 어찌나 저에게 귀여운 짓을 많이 했었는지 몰라요. 엄마, 이것 보세요. 호영이가 엄마 주려고 갖고 왔어요. 이러면서 크레파스로 편지를 써가지고 저를 그려오기도 하고 길에서 꽃을 꺾어다가 저한테 선물해주기도 하고 남편이 줄 수 없는 가족의 안정을 아이로부터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들은 쭉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을 해나갔고 이윽고 대학도 가고 군대도 다녀오게 되었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과의 사이는 여전했는데 이 인간은 말년에 저를 고생시키려는 건지 슬슬 기어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이 무렵 때에는 술도 엄청 늘어서 버릇이 더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젊은 때에는 그나마 술 먹고 밖으로 돌아서 나왔던 거고 나이 드니 술 먹고 집 안으로 돌아서 저를 괴롭게 하더라고요. 나이 먹고 집에 같이 있게 되다 보니까 내내 싸움만 일어나게 되었고요. 아유, 당신 저리 좀 가요. 이 술병 대체 뭐야? 오늘 호영이 휴가 나오는 날인데 이 꼴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가서 친구를 만나든지 뭐라도 좀 해요. 집에 있지 말고. 남편 얼굴만 봐도 우라통이 터지는 갱년기에 가뜩이나 부부로서의 정도 남아있지 않은 저에게 남편은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어요. 뭐야? 평생을 돈 갖다 바치고 먹고 살게 해줬더니 나이 들어서 들어오는 게 이따위 대접이야? 야! 나갈 거면 너나 나가! 그렇게 젊은 날 외모 반반하다며 겉으로는 사람 좋은 척, 집안에서는 말도 없이 냉랭하게 지냈던 남편이 말이에요. 나이 먹어서는 그 허울만 좋은 외관을 갖고 집에 눌러 앉아 간섭을 해대더라고요. 그것도 먹히는 사람들이나 좋아하지. 일평생 고생만 시킨 저에게는 씨도 먹히지 않았어요.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할 무렵엔
우리 둘이 정말 매일같이 무섭도록 싸워댔고, 이런 저를 보고 아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결심했는지 말하더라고요. 엄마, 엄마 그만. 아버지랑 이혼해. 이혼해도 될 것 같아. 나도 이제 슬슬 직장도 다닐 거니까 엄마는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제 앞으로도 모아둔 돈이 있었기도 했고, 새 가족이서 몇 번이나 이사를 다니면서 한 둥지에만 몰려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대뜸 이제 이 사람을 놔두고 둘이 분리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많이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상황을 되짚어 볼 때 남편과 함께 70대를 살아가는 제 모습은 참 끔찍하게 느껴지더군요. 결국 발악하는 남편을 남겨둔 채 저와 아들은 그렇게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이때 갑작스러운 소식을 알려오는 아들 덕분에 많이 당황하게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나오자고 했나 싶을 만큼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더군요. 엄마, 나 순서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할 말 있어. 이때 새 집으로 이사 와서 짐 정리도 다 못했을 때였어요. 왜 그러나 해서 봤는데 이상하게 아들 표정이 묘한 거예요. 저기, 나 아기가 생겼어, 엄마. 전 이 말이 너무 제 현실 같지 않게 들려서 처음에는 잠깐 멍하니 제 발밑만 보고 있다가 다시 정신이 확 들어서 아들을 쳐다봤어요. 애기? 애기라니, 누가? 네가?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어떻게 애기가? 그런데 아들은 제 눈을 마저 쳐다보지 못하고 자꾸 빙빙 뜨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게 엄마한테 말은 안 했었는데 여자친구가 있었어. 원래 아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종종 만나던 여자애들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워낙 자세히 털어놓는 성격도 아닐 뿐더러 저도 그냥 가볍게 넘겼어요. 근데 제대한 지 1년도 안 되었고 빠르게 직장에 입사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아들의 갈 길은 아직도 구만리 장천이고 앞으로 장가를 보내고 어쩌고 하는 생각도 저는 구체적으로 안 하고 있었어요. 다들 결혼을 늦게 하는 때였고 아들은 30도 안 되었거든요. 좀 알아듣게 말을 해봐. 뭐라고? 아들이 떠뜸떠뜸 털어놓는 사실을 들어보니 제대할 무렵쯤 여자애가 임신한 것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 무렵쯤 휴가가 잦긴 했는데 사실 다 큰 아들 스케줄을 제가 뭐 그리 자세히 알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사고처럼 이렇게 새 생명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윽고 급히 여자애를 만나보게 되었고 한눈에 봐도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때 어찌나 머리가 아프던지 자식은 달랑 하나라고 있고 남편도 하나만 있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속썩을 일만 넘쳐나는 걸까요? 결국 이때 둘은 결혼식도 정식으로 못 올린 채 혼인신고만 급히 하게 되었어요. 제 인생도 참 왜 이렇게 흘러가는 걸까요? 친정에도 기댈 수 없고 시집살이도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절을 지냈고 남편과 사는 생활도 평탄치 않았잖아요. 맨날 여자랑 겉도는 남편에 나이 먹어서는 둘이 맨날 쥐잡듯 싸우기만 했고요. 이제 그 틈을 벗어나 황혼 이혼이라는 걸 했고 아들이랑 둘이 살면서 차분히 장가나 보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시기가 거의 한 6, 7년쯤은 빨리 와버린 거예요. 게다가 갑작스럽게 손주가 탄생하게 되다니 이때 저는 갱년기도 갱년기지만 우울감이 아주 극에 달했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편이라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홀몸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애가 표정은 밝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셋이서 잘 살아볼게요. 이제 애기 좀 크면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도 일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얼른 원룸에서 벗어나 보려고 해요. 아주 황급히 얻은 원룸은 도저히 거기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가끔 얘네들은 저에게 손주를 맡기고 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저에게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평소 연락도 잘 안 하는 애가 전화를 받자마자 울먹이니 대뜸 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 어머니, 저희 민우가 글쎄, 저희 민우가 희귀병이래요. 어떡하면 좋아요? 세상에. 그나마 손주를 가끔씩 조금 보던 낙으로 살던 저에게 하늘도 무심하시지. 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거냐고요. 이제 막 돌이 지난 애가 뭔 죄를 그렇게 지어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 건지. 정작 제 명은 다 하고 이제 제발 절 좀 그만 힘들게 했음 하는 남편은 멀쩡하고 말이에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저는 여러 군데에서 이처럼 다들 찔러대는 통에 잠도 잘 못 자고 있었어요. 신경이 아주 극으로 치달을 무렵에 이 상황은 저를 아주 지치게 만들었어요. 아들도 달려갔고 급히 그 좁디 좁은 원룸에 다 같이 모여 얘기를 들어보게 되었답니다. 우리 민우 희귀병이래요. 큰 병원에 데려가 보라고 하는데 어떡해요? 어쩐지 애가 요즘 자꾸 여기저기 멍이 들더라고요. 우리 민우 너무 불쌍해요. 그 말에 저도 정신이 번쩍 들어 손주 몸 여기저기를 살펴보니 애가 확실히 눈이 또렷하지도 않고 팔에 조그맣게 멍든 자국이 있더군요. 저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손주 일찍 본 친구나 보험사 아줌마한테도 많이 물으러 다녔어요. 다들 무슨 백혈병이 아니냐는 둥 아주 무서운 말만 하더라고요. 그, 그래서 민우 어떻게 해주면 된다냐? 큰 병원에 입원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병원에서도 딱히 해줄 게 없고 계속 평생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치료받으며 살아야 한대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하더군요. 이때 아들도 몹시 절망했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잠깐 쉬어야 할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좀 무던하게 지나가면 좋을 텐데 대체 인생은 왜 이런 건지 저한테 숨쉴 시간 좀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생전 연락도 없던 시누이한테 연락이 왔고 저는 받는 순간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언니, 오빠가, 우리 오빠가 얼른 와봐요 좀. 평소 같으면 서로 운도 안 떼고 눈도 안 맞출 사이인 시누이와 저지만 이날 상황은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서둘러 가보았고 그렇게 맞닥뜨린 소식은 제게도 퍽 충격적이었어요. 이혼하고 시간이 좀 흐른 남편, 그러니까 전 남편이 되어버린 그 인간 말이에요. 그렇게 매일같이 분노하고 술에 쩔어 저에게 욕을 해대던 그 사람. 아주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집에서 세상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차가운 거실 바닥 위에서 그렇게 생을 다했다고 하더군요. 꼴보기도 싫어 죽겠던 남편이지만 이런 식으로 끝을 마주할지는 몰랐기에 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도 꿈에 남편의 잔상이 몇 번이나 나오더군요. 하여간 저는 그건 그거고 일생을 저를 괴롭게 했던 남편과의 기억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하고 싶었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제 바로 앞에 닥친 일들을 처리해 나가기 바빴죠.
왜냐면 이 무렵 때부터 며느리가 저에게 본격적으로 손주를 맡기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저 아무래도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여기 선생님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 민우가 멍이 좀 있긴 하지만 맡기고 나면 더 여기저기 멍들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무섭기도 하고, 사실 지금 사는 집이 민우 키우기에는 너무 작고요. 어머니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부탁을 해오니까 저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계속 끼고 있을 순 없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긴 다음 제가 오며 가며 등하원을 시켰답니다. 이때부터 한 몇 년 정도는 며느리와 아들이 쭉 맞벌이를 하며 살았는데 그래도 그쯤 했으면 둘이 집을 옮길 만도 한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들네 부부만큼은 저와 같은 인생은 살지 않기를 바랬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 밤을 고민하다가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저기, 그러면 내가 저금을 해둔 돈이 좀 있으니까 우리 집 부근으로 집을 얻어서 이사하는 게 어떠냐? 웬만하면 젊은 애들 둘이서 일어설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니네가 너무 고생하니까 나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 정작 아들은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화를 냈지만 며느리가 계속 울고 약을 먹네, 우울증이 심하네 하는 통에 그렇게 이사하는데 제 돈을 보태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잠잠한가 했고 며느리도 20평대 작은 빌라로 옮긴 이후로는 회사도 그만두고 아기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둘이 사는 것 좀 제가 볼 겸 가봤는데 이때 손주를 보고 마음이 참 안 좋은 거예요. 저기 얘야, 민우는 얼굴색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야? 약은 제대로 먹이고 있는 거냐? 아, 어머니, 그게 며느리도 일순간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한숨을 푹푹 쉬더군요. 이상하게 손주는 썩 기운 좋게 놀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옛말로 피죽 한 그릇 못 먹은 애처럼 말이에요. 근데 또 부엌 쪽을 보면 애기 과자며 이것저것 뭘 챙겨놓고 며느리가 아주 부지런하게 준비를 해두었더라고요. 민우가 진짜 밥을 너무 안 먹어요. 입맛도 없고 타고나길 몸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제 약을 이만큼이나 많이 타왔어요. 이제 4살 된 애기한테 저렇게 많은 약을 먹여야 하니 몸이 견뎌낼까 싶어요. 산더미 같은 약봉투를 보니 저도 모르게 소름이 훅 끼치기도 하고 가슴이 아파오더군요. 저 역시 우리 친정오빠네 조카가 아픈 상태로 살아왔고 팔다리가 성치 않아서 사는 내내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게 핏줄 문제인가 싶고 우리 아들 때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한 대 걸러서 유전된 건가 싶어 마음이 안 좋더군요. 이때부터 저는 꾸준하게 아들네 집에 드나들었고 며느리도 좀 안쓰러워서 나가보라고 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대형병원 소아과에 방문해서 검진을 받고 아픈 애기 보느라 오죽 힘들까 싶더군요. 그러면서 묘하게 남편 생각이 한번 나는 것이 손주가 치료를 받는 병원 부근에 남편 장례를 했던 병원이 있어서 떠오르는 거예요. 이때 친정오빠랑 통화하면서 한마디를 했었어요. 그 인간도 참 그래, 오빠. 나랑 멀쩡히 잘 살았더라면 손주 태어난 것도 제대로 보고 재롱도 보고 했을 텐데 말이야. 우리 민우가 아픈 걸 보니 내가 마음이 이상한가 봐. 하여간 죄 많이 짓고 죄 많게 간 인간이니 내가 뭘 더 벌을 하겠어. 오빠 역시 같은 마음이었는지 비슷하게 말을 하더군요. 됐어. 그렇게 기집질하고 돌아다녔을 줄이야. 나는 꿈에도 몰랐어. 나중에 네가 장례식 때 말해줘서 알았지 뭐냐.
진즉 알았으면 더 일찍 이혼시켰을 거야, 나는. 너도 감상에 젖을 것 없어. 그렇게 마음이 쓰이고 네가 집 나간 거 신경 썼으면 있을 때 잘했어야지. 죽을 때 다 돼서 발악을 해놓고는 뭔 신경 쓸 것 하나도 없어. 하여간 이때에는 제가 하도 마음이 힘드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 나눌 곳도 없고 사실 이 나이 되면 남편이건 아내건 배우자 중 하나가 없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닌데 내 생때 같은 아들이 낳아놓은 손주가 일이 아프니 참 감성적이 되더라고요. 어떤 날은 어린이집에 보내놨는데 친구랑 싸우다가 긁혀서 온 거예요. 이때는 또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던지 제가 막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따지기도 했는데요. 나중에 돌아오는 원장 전화를 받아보니 별 대안이 없더군요. 아픈 애를 세상에 낳아놓은 것이 죄인가 싶었어요. 저 할머님, 애들끼리 있다 보면 별의 별일 다 있어요. 저희도 충분히 주의를 주었고요. 민우가 희귀병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저희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드렸어요. 더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시길 바라시면 저희 원 말고 다른 큰 기관에 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낮잠 시간에 먼저 일어난 아이한테 얼굴도 긁히고 팔도 물려서 왔는데 그걸 따지니 저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워서 어떤 날은 제가 밤에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와서 재우기도 했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뭔가 약간 이상했던 게 며느리 말로는 약은 굳이 먹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챙겨주면서 약은 주지 않더라고요. 하루만이니까 약은 안 먹이셔도 돼요. 제가 다 먹여서 보냈으니까요. 어머니가 재우시는 날은 신경 써서 약 먹이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이때만 해도 당연히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생각을 딱히 하지 않았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 저랑 있을 때 이건 제가 할머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손주가 밥도 제법 잘 먹더라고요. 그렇게 입맛이 까다롭지도 않고 주는 대로 잘 먹고 뭘 대단하게 해준 것도 아닌데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주말은 제가 데리고 있다가 보냈는데 잘 먹여서 싹 씻겨 보내면 애 안색도 나쁘지 않고 괜찮았어요. 이때 손주 말이 좀 늦된 편이라 그냥 저는 제 아버지랑 똑같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도 약간은 오지랖을 부려보게 되었어요. 며느리들이 이런 걸 싫어할 텐데 저도 시어머니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똑같더라고요. 예, 민우 보니까 내가 데리고 있을 때는 애가 밥도 잘 먹고 뒹굴뒹굴 잘 놀더라. 싹 씻겨 놓으면 얼굴도 맑았고 어찌나 뽀얀지 몰라. 왜 니네가 주중에 데리고 있을 때에는 애가 얼굴색이 거무퇴퇴해져서 오는 건지 모르겠다. 지나놓고 보니까 확실히 며느리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래도 며느리는 제 탓으로 듣지 않고 답답한 상황을 털어놓더라고요. 그건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민우가 어머니 댁에서라도 잘 지내고 오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조금 살이 찐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번에 병원 갔을 때 여쭤보니까 여전히 조심해야 될 게 많긴 하대요. 그래도 살도 조금 찐 것 같고 잘하고 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어보니 저도 모르게 며느리의 육아를 탓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하더군요. 제 딴엔 엄청 노력하고 애 키우고 일까지 하겠다고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말이에요. 아들도 그나마 급여를 조금 늘려가지고 둘이서 저한테 빌린 돈을 갚고 있으니 저도 이 애들한테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중에 제가 좀 더 늘려서 데리고 있을까 했더니 며느리가 그건 괜찮다고 하더군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너무 힘드시잖아요. 허리도 많이 아프시고 안 좋으신데. 요즘 남편이 야근이 많아져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주중에는 제가 케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우도 엄마랑 있어야 좀 더 안심이 될 것 같고요. 당장 봐도 본인 얼굴도 많이 피곤해 보이고 지쳐 보이는데 굳이 자기가 무리해서 데리고 있겠다고 하니까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저는 아픈 자식을 키워본 경험은 없지만 며느리가 저렇게 일까지 하고 있으니 고생스러울 테고요. 이 무렵 우리 아들은 급여를 올려보겠다고 한창 바쁘게 움직이고 살던 때인데 주중에 전화가 오더니 저보고 밥을 먹자고 하더군요. 웬일이냐? 나와서 밥 먹을 시간이 있어? 괜히 밖에 나가서 돈 쓰지 말고 집으로 와라. 엄마가 밥 해줄게. 그래서 집으로 오라고 했더니 이상하게 이 녀석이 밥을 먹으면서 내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말을 하더군요. 아무래도 며느리와 썩 사이가 좋지 않은 듯 했어요. 밥도 안 차려주고 맨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나보다 야근을 더 해. 얼마 전에는 민우도 늦게까지 안 데려갔더라고. 그리고 요즘 짜증도 많이 내고 눈만 마주치면 둘이 싸워. 이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어디선가 많이 봤었던 것 같은 익숙한 장면이 스치는 거예요. 바로 어린 아들 녀석을 두고 저와 제 남편이 늘상 악을 쓰며 싸웠던 것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절대 대물림 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어쩜 슬프게도 이런 것들만 이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지 말고 민우를 우리 집으로 주중에 보내. 너희들도 힘들 거 아니냐. 애도 애지만 부부가 먼저야. 너는 네 부인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야 돼. 부부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한 거야. 안 그래도 민우 아픈데 부부끼리라도 똘똘 뭉쳐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 내내 퉁명스러운 소리로 투정을 부리는 아들을 보며 아무래도 본의 아니게 일찍 장가를 가서 철이 덜 들었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결국 주중에 제가 네다섯 시쯤 어린이집에 가서 손주를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밥도 먹이고 재우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몇 번이나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고집을 좀 부렸답니다. 손주도 저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잘 따르고 어린이집도 친구들과의 가끔 부딪히는 상황만 아니면 문제없이 잘 다니더군요.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을까요? 그중 제가 결국 허리 수술을 하게 되어 다시 손주를 아들네로 돌려보냈어요. 헌데 이때 기분 탓이 아니라 정말이지 한 몇 주 만에 다시 본 손주는 다시 몸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 이번에 병원에 데려가 봤더니 희귀병은 이렇게 갑작스레 상황이 안 좋아지다가 나빠지고 할 수도 있대요. 결국 약만 잔뜩 받아가지고 왔는데 우리 민우 불쌍해서 어쩌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울먹거리는데 저도 눈물이 나면서 애를 자식으로 둔 아들네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 어린 것이 이렇게 힘들게 대형 병원을 오가며 고생을 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얼마 안 본 사이 금세 또 젖살이 훅 빠져서는 퀭한 손주가 힘없이 안겨오는데 이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르더군요. 내가 몸이 좀 안 좋다고 해도 숨이 붙어 있는 한은 잘 돌봐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맞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으로 데려온 직후 제가 잠을 재우려고 하는데 이 녀석이 평소 같지 않게 떼를 쓰는 거예요. 울면서 막 난리를 치기에 말로 달래고 뭐로 달래봤지만 조금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아서 불편한데 손주도 얌전히 잠들지 않고 힘든 고로 어쩔 수 없이 아들네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찾았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손주가 울면서 어린이집 가방을 마구 걷어차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이 녀석 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할미네서 자는 게 싫어? 뭐가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거야, 응? 그랬더니 손주가 낑낑거리면서 어린이집 가방을 열어 제끼더니 물통이며 그 안에 있는 걸 와르르 쏟아내 버렸어요. 그걸 엎드려서 주우려니
이 녀석도 제법 몸이 커졌겠다. 제가 속도를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런데 뭔 쪽지 같은 낙서종이가 있길래 주워서 버리려는 찰나에 손주가 달려들어서 마구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 녀석아, 왜 이러는 거야? 저도 아픈 상태에서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참 못나게도 같이 화를 내버렸어요. 그런데 손주가 그 종이꾸러미를 펼치더니 뭘 보라는 듯 자꾸 흔들어대는 거예요. 자동차 그림이라도 그렸는데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아무튼 저도 일단은 그 응석을 맞춰주겠다고 같이 시선을 맞췄는데 일순간 너무 놀라서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마치 무슨 벌레라도 죽어 있는 마냥 그 쪽지 꾸러미에는 있을 수 없는 게 있었거든요. 손주가 삐뚤빼뚤하게 평소 할미인 저에게 몇 마디 편지를 쓰듯 뭐라고 적어놨는데 거기에는 딱 한 줄이 휘갈기듯 새겨져 있었어요. 바로 엄마가 날 아프게 해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도통 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얼마간 바라보다가 손주 얼굴을 봤는데 애가 또 왕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알아듣게 좀 말을 해봐. 이게 뭐야, 응? 민우야, 할미한테 말해봐. 이게 다 뭐냐? 말하면서도 이게 뭔 장난인가 싶어 영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손주는 그냥 울기만 하고 발을 동동 구르기만 하더군요. 그렇게 너무나 찜찜하게 손주는 거의 10분이 다 되도록 목을 놓아 울었고 이러다 애를 잡겠다 싶었어요. 귀도 너무 아프고 머리도 정신이 사나워졌고 결국 안 되겠어서 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엄마, 나 지금 집에 들어왔어. 왜요? 민우가 안 자겠대? 일단은 저도 놀란 나머지 애가 힘들어하니 오늘은 집에 가서 재우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아들이 데리러 온 순간 뭔가 좀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호영아, 나도 니네 집 좀 가보자. 응? 차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아들도 이때 눈이 돌연 휘둥그레지더군요. 그때도 손주는 여전히 훌쩍거리며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자기 집 문 앞에 도착하니까 아주 발악을 하면서 바닥에 눕는 거예요. 이땐 아들도 어이가 없었는지 기막혀 했어요. 얘가 잠투정이 늘었나 왜 이러지? 요즘 안 그래도 집에서 재울 때 난리도 아니야. 엄마네 가서 좋아졌는지 몰라도 이상하게 엄마 수술하고 못 올 동안 애가 잠만 재우려고 하면 발악을 하더라고. 아휴,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평소 손주가 먹는 약이라도 뭐 잘못 먹였거나 안 먹인 건 없는지 원래 저희 집의 며느리가 애 약을 보내진 않으니까요. 급한 대로 좀 찾아보겠다 했어요. 그나저나 민우 엄마는 오늘 늦는 거야? 요즘 일이 많대. 일이 많으니 그렇게 짜증이 늘었나 봐. 대강 흘려들으려다가도 이상하게 앞서 손주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그 쪽지 문구가 생각나 영 기분이 개운치 않았어요. 그런데 약이 워낙 많다고 듣긴 했지만 부엌 서랍을 열어보니까 뭐가 엄청 많긴 한 거예요. 세상에, 이게 다 약이야? 아이고, 이걸 언제 다 먹는다냐. 나는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 네가 민우 엄마한테 전화 좀 해보고 여기서 찾아서 좀 먹여봐라. 그러고 같이 뒤적뒤적 거리는데 갑자기 아들이 혼잣말을 하더니 순간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 이게 뭐야? 잠깐만, 이게 뭐야? 엄마, 엄마! 아이고, 골 아파. 좀 살살 좀 불러라. 왜 그래? 이때 저와 아들은 그 서랍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날 새벽에야 연락이 되어 들어온 며느리를 다그쳐 이 내용을 묻게 되었습니다. 끝끝내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투로 말하는 며느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저는 지쳐 잠든 손주를 안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상황을 되짚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겁날 정도로 저와 아들은 많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예요. 어떤 상황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나아지게 해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날 서랍에서 발견되었던 것은 그냥 평범하게 애기들 먹는 약이라고 생각했던 약꾸러미들 안에 있던 수면제였습니다. 저는 대강 봐도 잘 몰랐을 텐데 아들이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케이스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들은 그걸 붙잡고 한참 멍하니 있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뭔가 사정이 있겠지 싶었어요. 저도 급히 제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 친구들이 자기 며느리나 딸한테 물어보니 대체로 좋지 않은 말들만 하는 거예요. 급기야는 그걸 왜 묻냐고 하는데 왠지 남보기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서둘러 끊었어요. 며느리는 끝끝내 병원에서 처방해 주었으며 손주의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을 했어요. 저기, 이렇게 일일이 약 얘기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어머니나 당신이나 왜 이렇게 놀랐는지도 모르겠고요. 병원 가서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기들 아플 때 수면제가 일부 들어가기도 해요. 누가 보면 뭐 큰일이라도 난 줄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몇십 통이나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 순간적으로 제가 뭔 생각을 했던 건지 너무 뜨끔하고 놀랍기도 하고 너무 호들갑을 떨었나 싶더군요. 하지만 어쨌건 손주가 이렇게 잠을 기피하고 때를 많이 쓰고 하니까 다음날 병원에 데려가 보기로 했어요. 며느리 역시 그렇게 해보라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시니까 제 대신 데려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너무 피곤한데 출근이라 데려갈 시간이 안 되고요. 어린이집에는 제가 말해둘게요. 그러면서 나갔으니 솔직히 누가 봐도 이상한 점은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어요. 전 동네 소아과에 평소처럼 가려다가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손주는 아픈 애이고 여러모로 조심스레 다뤄야 할 아이이고 정말 수면제를 그렇게 일반 약에 섞여서 먹어도 되는 건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싶더군요. 결국 택시를 타고 평소 며느리가 간다던 그 대형 병원으로 가서 접수를 하려는데 이때부터 전 꽹과리로 머리를 얻어맞듯 충격을 연속적으로 받게 되었어요. 재진이시라고요? 아니요.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이민우라는 이 또래 아이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처음 오신 거 맞지 않으세요, 할머니? 그럴 수가 없는 게, 이 병원은 며느리가 늘상 손주의 병을 말할 때 언급했던 대형 병원이에요. 여기 소아과에 다녀왔고, 오늘은 무슨 검사를 받았다, 이런 말들을 쭉쭉 해왔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손주 태어나고 계속 여길 다녔는데, 아기가 아파서 특이한 병이라나 뭐라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우리 며느리가 여기 와서 검사도 받고 약도 타갔어요. 다시 알아봐 주세요. 하지만 간호사의 표정은 굳어가고 계속해서 새로 등록해야 한다는 말만 하더군요. 이쯤 되자 저는 더 견딜 수 없어 아들에게 전화를 했고 아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워 했어요. 엄마가 잘못 간 거 아니고? 땡땡병원 맞아? 없을 리가 없는데. 아들 역시 저와 똑같이 기억을 하고 있더군요.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도 간호사가 이상하다는 반응이었고요. 이 찜찜한 기분을 갖고 있는 상태로 일단은 초진 등록을 했고 다시 기다리고 기다려서 진료를 보고 수면제도 문의를 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도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인 거예요. 언제부터 먹였는지 이것저것 묻는데 갈수록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왜 희귀병을 의심한 건지 무엇 때문에 검사를 받았는지 저도 기억나는 대로 말을 하기는 했는데 검사를 하면 결과가 일주일은 지나서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하나씩 다시 짚어가야 되고 몇 년을 다녔다는 이 병원에 손주 진료 기록이 없다는 것부터 저는 도통 잠을 이룰 수 없게 되었어요.
며느리도 의구심을 품고 병원 시스템을 의심하기 시작하니 뭐가 맞는 건지 머리가 아파오더군요. 그리고 이땐 솔직히 저는 손주가 날리듯 던진 그 쪽지도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병원에 가본 결과 이 내용의 방향이 몹시 무서운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희귀병, 희귀병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할머님, 희귀병이라고 보는 것들도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지펴보신 증상으로 보고 그날 검사를 많이 해보았어요. 일단은 딱히 특이하거나 이상하게 여겨지는 점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멍이 많아서 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결과지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보면 멍도 그다지 없고 특별하게 드러나는 이상한 점은 없어요. 아이 어머니도 같이 오셨으면 좀 더 자세히 물어볼 텐데 할머니만 오셨군요. 우리 손주에겐 궁극적으로 희귀병이라는 게 뭔지 병원에서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반응이었고, 그에 따라 이렇게 약을 많이 복용하고 무려 수면제까지 먹여야 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국 며느리를 불러서 병원에도 데려갔지만 정말 무서운 일은 진짜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손주가 아니라 며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다시 복귀하는 중에 손이 떨리는 것 같아요. 당시 저는 다리가 달달 떨리다 못해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이제껏 손주에게 희귀병이 있다는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년간 믿어왔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실 말이에요. 솔직히 제 엄마가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누가 굳이 직접 가서 다시 확인을 하고 의심을 해보았을까요? 물론 여기저기 다른 병원에도 많이 다녀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워낙 확실한 결과라고 말을 하니 그저 같이 슬퍼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까지 너무 지리멸렬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 전부 다 꼽을 수는 없지만 정확한 것은 우리 며느리는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상태의 애였다는 겁니다. 아주 멀쩡한 얼굴로 저와 아들, 그리고 본인 아들까지 속였고 이상한 정신증후군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어지는 머리가 빠질 듯한 충격과 스트레스에 저는 한동안 기운을 차리지 못했고, 그런 와중에 어디 맡길 수도 없어 손주는 손주대로 저희 집에 끼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주 당당한 상태로 말을 했고, 저희 역시 그 말을 믿어왔지만, 아니, 그게 왜 믿고 안 믿고를 따져야 하는 상황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정신증후군에 이끌려 한 짓이라뇨. 정확한 말로 아들이 얘기해 준 게 뮌하우젠 증후군이라는 것인데 쉽게 말하자면 그냥 만사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제일 어이가 없는 것은 아기로 거짓말을 한다기보단 지가 무슨 감상에 빠져서 그 거짓말을 스스로 그냥 믿고 해버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따지는 저에게 며느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자기 할 말만 하는데 무섭다 못해 질려서 감당이 안 되더군요.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제가 병원을 헷갈리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민우는 정말 희귀병이 맞아요, 어머니. 약도 전부 약국에서 처방받은 것도 맞고요. 아니, 그건 동네 소아과에서 받은 것이지만 수면제도 같이 받은 거 맞아요. 저 정말 억울해요. 아직도 납득이 안 가는 건 그렇다면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이고 왜 감상에 빠지게 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요. 며느리는 그렇게 저와 아들, 어린이집이며 자기 직장 동료들 모두에게 본인 아들이 희귀병에 아프다고 말을 하고 다녔고 여기저기에서 동정어린 시선을 얻기는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잠을 자지 않고 울어대는 본인 아들이 버거우니 거기에 수면제도 섞여서 같이 먹였던 것 같더군요.
재우려고만 하면 경기를 일으키고 난리를 쳐대고 갈수록 뭔가 묘하게 공격적으로 변한 손주를 보면 제 엄마가 약을 먹이고 불쾌해지고 멍해지니 그것 때문에 기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엄마라고 엄마를 무서워하거나 밀어내지는 않았던 손주를 보니 그건 그것대로 가슴이 아파요. 일말의 표현이랍시고 제 엄마가 자기를 아프게 한다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삐뚤게 적어가며 쏟아내던 손주를 보니 왜 말로는 얘기를 안 하고 저리 적어냈는지 아직도 속을 모르겠어요. 혹시 혼나기라도 했던 건지 도통 제 엄마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안 하는 손주를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측에서는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부분밖에 없었어요. 아들은 몇 번이나 믿지 않으려 했고, 최근 들어 부부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일까지 생각하지는 못했던 모양이에요. 엄마, 나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나. 나 진짜 뭐부터 해야 하는 걸까? 진짜 미칠 것 같아서 친구들한테 상담했는데, 혹시 친자는 맞는 거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해봐야 하는 걸까? 결국 우리는 머릿속이 먹먹한 상태로 친자 검사까지 이어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저는 구역질을 하며 쓰러지기도 했어요. 너무 많은 일이 동시에 들이닥치니 이 나이에 몸이 못 견뎌내겠더군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해야 할지, 아니, 당연한 일이었어야 했지만, 손주는 우리 아들의 자식이 맞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은 그 이후의 일은 아주 복잡하고 머리 아프게 흘러가고 있고,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얼굴로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억울하다고 하고 있어요. 몇 번이나 주변에 물어보며 제 정신이 이상한 건지 제가 이상한 건지 확인해야 할 정도로 요즘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분이 또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있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방법은 있는 건지 조언이라도 구하고 싶네요.